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너무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긴급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니, 재정 준칙이라는 이야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뭐 재정 준칙이 있어야 나라 빚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예, 예. 재정 준칙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재정 준칙은 뭐 재정 뭐 건전성, 뭐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부채를 뭐 너무 많이 발행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적자 폭을 어느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사실상 법제화를 통해서 이 재정에 한계를 두는 것을 우리가 재정 준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재정 준칙을 정말 세우는 게 나라 빚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 나라 빚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도대체 네. 나라 빚을 왜 줄여야 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재정준칙을 세워서 뭐 음, 나라 빚을 뭐 어느 정도 이상 절대로 늘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음, 재정준칙을 세운다면은 나라 빚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어, 그런데 우리는 왜 나라 빚을 줄여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재정준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 나라 빚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재정 네.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뭐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죠. 예. 뭔가 좀, 재정 건전성은 사실상 이게 유행이 지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을 전 세계 사람들도 다 같이 했는데 음, 요즘에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안 쓰고요. 다른 나라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더 자주 씁니다. 재정 오, 건전성, 재정 지속 가능성 두 개 구별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좀 건전한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빚을 왜 우리 규제해야 되나? 재정이 건전해야 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응. 재정은 왜 건전해야 되는가?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좀 어, 더 근본적인 것이 재정의 지속 아, 가능성이에요. 조금 말장난 같긴 한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볼게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부채를 조금 더 발행해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죠.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런데 부채를 발행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버리거나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잘 발생할 수 있는데 좋은데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좋아지겠죠.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지금 당장 부채를 발행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좋아지고 재정 건전성은 나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론 두 개가 같이 가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만 굳이 이 두 개 차이점을 비교하자면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는 바로 뭐냐면은 재정 건전성보다 재정 지속 가능성이 더 필요한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OECD 다른 나라들은 우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갑자기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재정 건전성의 반대말은 재정 불건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건전하지 않는 불건전한 거는 뭐냐면은 누가 횡령하거나 어, 뭐 빚을 지고 제대로 빚을 지는 빚을 가지고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재정이 지속 가능성이 점점 나빠지는 건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재정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빚을 지고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그 관계. 근데 계속해서 요즘 나라빚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나라빚이 지금 뭐 천조가 뭐 어쩌니 지금 또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지금 나라가 지금 거덜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 예,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죠. 뭐 매체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예. 정말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건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야지 우리나라의 빚의 경제적 실질을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조면 위험한 건가요? 500조면 위험한 건가요? 2000조면 위험한 건가요?
아, 이게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0조는 괜찮은 건가? 2000조면은 많은 건가? 500조는 괜찮은 건가? 1000조가 많은 건가? 우리가 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감을 알기 위해서는 외국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사실은 뭐 이미 잘 알려졌는데요. 근데 저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다른 나라보다 어떤 부채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나,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증가했나를 보면은 다른 나라가 코로나 2020년도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부채가 증가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 OECD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10%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그 GDP 대비 적자폭이 이게 마이너스 2%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마이너스 12% 정도가 넘으니까 우리나라가 보면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게 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펀드에 투자를 해서 뭐 언제 한 3% 수익률을 얻었어요? 또는 4% 수익률을 얻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펀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수익이 잘 나면. 그렇죠. 수익이 잘 나오면 좋은, 뭐, 투자 수익률이 좋은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수익이 잘 나오면 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장 수익률이 남들은 다 5% 벌 때 나는 4% 벌었다. 그럼 별로 못 본 거잖아요. 근데 남들은 다 3% 벌 때 나는 4% 벌었다. 그러면은 잘 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재정수지나 우리나라 부채 비율을 볼 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잘 대응했는지 또는 못 대응했는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른 역대 어떤 정부보다 코로나 이후에 다른 나라 이 재정수지 적자폭보다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폭이 가장 차이가 큽니다. 이걸 보면은 뭐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나치게 너무 재정을 투입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재정 투입 양이 적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빚이 이 정도면 뭐 괜찮다 하면 이 정도면 우리가 좀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빚을 좀 더 내도 되는 건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빚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 만악의 씨앗이 무엇이냐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이 가정살림 원칙과 국가살림 원칙을 혼동하는 것이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살림 원칙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가정살림 원칙은 어떻습니까? 빚 내면 안 돼. 네, 그럼요. 가정살림은 빚 안 내면 좋은 거예요. 빚이 없으면은 좋은 거고, 만약에 제가 수입이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죠. 뭐 빚도 갚고, 그리고 소고기도 좀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수입이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럼요. 이게 바로 가정살림 원칙인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국가 재정의 원칙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수가 안 좋아요. 내수가 안 좋으면은 국가 세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겠죠. 국가 세수입이 내수가 안 좋아서 국가 세수입이 줄었을 때 국가가 지출 규모를 만약에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어떻게 됩니까? 내수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우리가 좀 경기가 과열이에요. 경기가 과열이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입이 많이 들어오겠죠. 세수입이 많이 들어왔다고 막 이게 지출 규모를 확대하면 될까요? 그럼 또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가정살림 원칙과 국가 경영 원칙은 정반대예요. 국가는 오히려 수입이 줄었을 때 지출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 수입이 많으면은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 이 국가살림의 원칙인데 이거를 가정살림과 비교를 하면은 완전히 이게 개념이 망가지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입이 줄었을 때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지출을 확대해야 되나요? 빚을 내야죠. 예, 당연히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살림은 빚은 안 지면 좋은 거예요. 빚은 안 지면 좋은 건데 국가 재정은 빚을 적절하게 내는 것이 좋은 건데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은 우리 기업 경영의 원칙을 한번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 경영 같은 경우는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계속 남는 거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기업 경영인 건데 그렇다면 기업 경영들을 보면은 가장 빚이 적은 기업일수록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뭐 반도체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만약에 나는 절대로 아무리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빚을 지지 않겠어 라는 기업이 있으면은 그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가장 적은 빚을 발행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빚을 발행할수록 좋은데요. 가장 적절한 빚을 발행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발행한 빚을 가지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발행한 빚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아니면 국민들의 후생 수준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것은 국가의 재정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빚을 발행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냥 땅을 파요. 그러면은 이런 빚을 발행하면 국가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국가의 빚을 얼마나 발행해야 되냐? 단순한 그게 아니라 국가가 발행한 빚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 어떤 식으로 국민의 후생 수준을 높이고 있냐? 이것이 바로 국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정치인들이 모르는 건가요? 정치인들 왜 그렇게 계속 지금 나라비 걱정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사실상 돈, 자본 형성 자체가 안 됐어요. 자본 형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가 빚을 지면은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거에는 국가의 빚은 뭐였냐면은 전부 다 외채였어요. 외채였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 국민 이 후손이 갚아야 되는 빚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빚은 외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라 빚은 뭔지 아세요? 뭔가 국가가 빚을 지면은 채무자는 국가다. 이건 너무도 쉽잖아요. 근데 국가가 빚을 지면 채권자는 누구겠어요? 의외로 어렵죠. 의외로 어려운데 대한민국이 국채를 발행을 했다면은 채무자는 대한민국 정부지만 채권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채를 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국채를 누가 살까요? 외국인이 사는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대한민국 채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채 채권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채를 발행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본을 이 국채라는 이 자산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빌린 빚이라면은 뭔가 우리 후손이 갚아야 된다. 뭐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채를 발행을 한다면은 이거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오히려 자산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채 공급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게 대한민국 국채를 구매하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정하나께서는 대한민국 국채를 구매해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서민들이 대한민국 국채를 사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굉장히 돈이 많으신 그런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국채를 사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한민국 국채는 굉장한 안정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정자산을 살 정도의 굉장히 좀 돈이 많으신 분은 만약에 대한민국 국채라는 그런 자산이 없다면은 이분들은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어디지 않아요? 땅에 묻진 않거든요. 보통 부동산 같은 데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채를 사는 사람은 하이 리스크 투자를 하는 돈이 아니라 굉장히 로우 리스크 거의 아주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민간에 있는 자금이 어디로 가냐면은 부동산 같은 오히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곳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면은 부동산 같은 이런 비효율적인 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데 들어갈 자금이 어떤 대한민국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어떤 국민에게 다른 이 자금을 어떤 그 자산을 제공하는 수단이 대한민국 국채 발행이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지금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부 기자들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일제히 다들 이제 이런 나라비 걱정이나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내고 있어서 너무 걱정돼서 또 이제 여쭤봤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또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궁금한 게 생기면 전화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